구강의 어등. 1994년 11월. 구강시에는 차가운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다. 밤에 장막이 드리워진 도시의 거리는 인적이 드물었고 바람소리는 마치 지옥에서 울려나오는 악마의 비명처럼 스산하게 귓가를 파고들었다. 희미한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제 빛을 잃은 밤. 어둠이 짙게 깔린 한 허름한 골목. 7명의 젊은이가 한 집의 굳게 닫힌 문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은 빛 한 점 없는 어둠 속에서도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21세의 시신렌을 중심으로 모인 무리였다. 그들의 눈빛에는 증오와 탐욕, 그리고 끔찍한 파괴의 욕망이 뒤섞여 있었다. 론은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쾅! 닫힌 문이 순식간에 박살나며 안으로 쓰러졌다. 집 안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했다. 잠들어 있던 시민과 그의 아내는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들이닥친 괴한들에게 무차별적인 공격을 당했다. 그들의 비명은 짧고 격렬했으며 이웃집에서는 두려움에 창문을 굳게 닫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피냄새가 순식간에 집 전체를 가득 채웠다. 론의 손에 들린 칼날은 달빛을 받아 번뜩였고 그 칼날이 아래로 떨어질 때마다 끔찍한 소리가 울렸다. 그들의 광기는 끝이 없었다. 침대 밑에서 숨죽이고 있던 2살배기 아이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이는 공포에 질려 눈물을 흘리며 곰인형을 꽉 끌어안고 있었다. 론은 쓰러진 부부의 시신을 가볍게 지려 밟고 아이에게 다가섰다. 아이의 눈에 비친 그의 모습은 인간의 형상을 한 악마 그 자체였다. 아이는 덜덜 떨며 손을 내밀었지만 론의 눈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피 묻은 칼을 다시 들어 올렸다. 칼날에 맺힌 핏방울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다. 아이의 곰인형은 순식간에 찢어졌고 끔찍한 비명이 다시 한번 밤의 정적을 깨트렸다. 피 묻은 칼을 거두며 론은 섬뜩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흔적을 남기지 않고 동료들과 함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이 잔혹한 사건은 구강시 전체를 공포에 몰아넣었고 론은 이제 단순한 범죄자가 아닌 도시의 전설적인 악몽이 되었다. 끝나지 않는 추적과 증발, 구강시 전체가 공포에 질려 숨죽였다. 뉴스 속보는 피로 물든 현장 사진과 함께 잔혹한 살인사건을 연일 쏟아냈다. 경찰은 전례 없는 규모의 수사팀을 꾸려 범인들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수사관들의 눈은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첫 번째 실마리가 나타났다. 겁에 질린 한 공범이 술집에서 술에 취해 범행을 자백했다. 그의 떨리는 목소리는 동료들의 이름을 낱낱이 뱉어냈다. 첫 번째 공범이 체포되자 나머지 공범들도 순식간에 덜미를 잡혔다. 하나, 둘, 셋. 6명의 공범들이 차례로 수갑을 찼다. 그들은 하나같이 죄책감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들 중 3명은 사형 선고를 받고 차가운 감방으로 끌려갔다. 하지만 경찰은 알고 있었다. 무언가 빠져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 잔인한 범죄의 진짜 주모자 슈신렌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는 것을. 슈신렌은 모든 것을 계획했다. 그는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공범들은 하나같이 슈신렌이 범행 직후 호련히 사라졌다고 진술했다. 그들은 마치 그가 세상에서 증발한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의 가족들조차도 그가 도주 중 목숨을 잃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수사관들의 추적은 집요했다. 그들은 슈신렌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인 구강 항구와 기차역을 샅샅이 뒤졌다. 수상한 배나 기차의 승객 명단도 모조리 조사했다. 하지만 그는 어디에도 없었다. 마치 론이라는 이름의 사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의 존재는 희미한 기억 속의 악몽처럼 서서히 지워져 갔다. 한 젊은 수사관은 이 사건에 깊이 매료되었다. 그는 시신 내내 사진을 벽에 붙여놓고 매일 밤낮으로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 론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알 수 없는 냉정함이 서려 있었다. 그 수사관은 그 눈을 보며 직감했다. 이자는 단순히 도망친 게 아니라고. 그는 무언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수사팀은 결국 시신nen의 파일을 사망으로 분류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그의 행방은 영원한 미궁 속에 빠지는 듯했다. 하지만 젊은 수사관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론이 남긴 단 하나의 흔적, 즉 그가 마지막으로 읽었다는 책 한 권을 찾아냈다. 그 책은 바로 글교 경전이었다. 수사관은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론이 과연 어디로 향한 것일까? 그리고 그가 숨으려고 한 곳은 과연 어떤 곳일까? 그의 추적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불심 깊은 자를 거절하는 사찰 구강에서의 살인 행각을 마치고 쉬신내는 혼비백산하여 남쪽으로 도주했다. 그는 마치 쫓기는 짐승처럼 헐떡이며 며칠 밤낮을 걸었다. 그의 등 뒤에는 피 묻은 칼과 비명소리가 환청처럼 따라붙었다. 그는 쉬지 않고 달렸다. 론은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문이 그에게 닫혔다는 것을. 오직 한 곳, 앉는 곳만이 그를 숨겨줄 수 있다고 믿었다. 바로 불교 사찰이었다. 수백 킬로미터를 헤매고 마침내 쉬신내는 황매연의 깊은 산속에 자리한 고즈넉한 사찰에 도착했다. 그는 면도를 하고 머리를 깎아 불가의 의복을 갖췄다. 그는 자신의 본명을 감추고 마치 모든 세속적인 번뇌를 내려놓은 사람처럼 사찰문을 두드렸다. 노승인 방장은 그의 초췌한 모습을 보고 연민을 느꼈다. 론은 방장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했다. 자신이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했으며 이제는 불심에 귀의하여 참회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방장은 그를 자세히 관찰했다. 론의 눈은 초연한 듯 보였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는 끊임없는 불안과 두려움이 요동치고 있었다. 방장은 그의 눈에서 무수한 원혼들이 얽혀 있는 것을 보았다. 론의 손은 경전을 쥐고 있었지만 방장은 그 손에서 피냄새를 맡았다. 너는 아직 불가의 사람이 아니다. 방장은 나지막이 말했다. 론의 몸이 움찔 떨렸다. 너의 마음은 평온을 가장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거센 폭풍이 몰아치고 있구나. 너의 영혼은 피와 거짓으로 얼룩져 있다. 이곳은 죄를 씻는 곳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곳이다. 너는 아직 참회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돌아가라. 론은 방장의 말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마치 자신의 가장 깊은 비밀을 들킨 것 같았다. 그는 필사적으로 매달렸지만 방장은 단호했다. 사찰의 문은 그를 거절했다. 론은 절망에 빠진 채 다시 산속으로 내려왔다. 그는 분노했다. 불교의 자비는 거짓이었다. 그들은 진정한 구도자를 알아보지 못했다. 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 그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다. 진정한 위장은 내면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는 더 이상 초라한 모습으로 구걸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본능적인 공포를 숨기고 완벽하게 연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이제 단순한 도망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지우고 새로운 인물을 창조해내는 예술가가 되었다. 그의 목적은 단 하나였다. 모든 이의 믿음을 얻는 것. 그리하여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가장 안전한 곳에 숨어드는 것. 론은 이제 불가의 문을 두드리는 순례자가 아닌 교활한 사냥꾼이 되어 다음 목표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완벽한 가면의 탄생. 황매연의 사찰에서 거절당한 시신네는 절망 대신 차가운 냉소를 머금었다. 그는 그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할 연기력이 필요했다. 로는 수백 킬로미터를 더 걸어 안우이성 잠사년을 위치한 삼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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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조사. 내면을 더욱 교묘하게 포장하는 방법을 터득했다. 그는 이제 진정으로 위험한 존재가 되었다. 신의 이름을 가장한 악마. 그리고 그 악마의 무대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부귀영화의 무대로 3조사에서의 1년 남짓한 시간은 쉬실렌에게 완벽한 연기 수업이자 새로운 삶을 향한 발판이었다. 그는 두이디라는 법명을 가진 자신을 완전히 믿게 되었다. 그의 내면에는 여전히 살인마의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그는 그 피를 숨기는데 천부적인 재능을 보였다. 경전의 지혜를 이용해 자신의 잔혹한 본성을 포장했고 사람들의 믿음과 존경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법을 터득했다. 어느 날 밤 드이디는 조용히 짐을 쌌다. 그는 더 이상 삼조사에 머무를 필요가 없었다. 이곳은 그에게 너무 좁았다. 그는 더 큰 무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가야 했다.
그는 방장에게 깊은 절을 올리며 더 넓은 세상에서 불법을 전하고 수행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방장은 그의 뜻을 존중하며 아쉬움 속에 그를 떠나보냈다. 두이디는 길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굳건했고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이제 단순한 도망자가 아닌 야망을 품은 승려가 되었다. 그는 중국의 여러 사찰들을 순례하며 자신의 명성을 쌓아갔다. 그는 불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뛰어난 언변으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의 명성은 점차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그를 영혼을 맑게 하는 법사라고 불렀다. 2000년, 두이디는 마침내 항저우에 도착했다. 이곳은 그의 새로운 무대였다. 그는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고찰 정사로 향했다. 그는 겸손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했다. 불상을 닦고 잡초를 뽑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다. 그의 재능과 성실함은 곧 주위의 눈에 띄게 되었다. 그의 서예 솜씨는 일품이었다. 그의 붓끝에서 흘러나오는 글씨는 고풍스러우면서도 힘이 넘쳤다. 기업가들과 정치인들은 그의 글씨를 얻기 위해 줄을 섰다. 그는 그들과의 교류를 통해 점차 영향력을 넓혀갔다. 드이디는 사람들의 약점을 꿰뚫어 보는데 능했다. 그는 부자들에게는 불교의 자비와 복덕을, 권력자들에게는 마음의 평화와 지혜를 팔았다. 그의 손짓 한 번, 말 한마디에 사람들은 기꺼이 지갑을 열었다. 그는 곧 정사의 감원 자리에 올랐고 얼마 지나지 않아 향적사의 감원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삶이 펼쳐졌다. 값비싼 외제차 열쇠, 최고급 스마트폰, 그리고 서랍 속에 숨겨둔 담배와 술병들. 낮에는 자비로운 법사였던 그는 밤에는 탐욕스럽고 잔혹한 본성을 드러냈다. 그는 사람들의 존경을 발판 삼아 부와 권력을 움켜쥐었다. 살인마 쉬신네는 이제 불가의 성직자라는 완벽한 가면을 쓰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부유한 삶을 살게 되었다. 그의 이중 생활은 그 어떤 공포 영화보다 더 소름 끼치는 현실이었다. 빛과 그림자의 이중 생활, 법사 두이디의 명성은 항저우를 넘어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그의 뛰어난 불교 지식과 감성적인 법문은 수많은 신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언론은 그를 불교계의 떠오르는 별이라 칭송하며 연일 그의 미담을 보도했다. 그는 자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여러 차례 헌혈 행사의 모습을 드러냈다. 사람들은 그의 온화한 미소와 자비로운 눈빛에 감탄하며 그를 진정한 고승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두이디의 삶에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섬뜩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낮 동안 그는 명상하고 경전을 설법하며 서예 작품을 통해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했다. 그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글씨들은 붓 한 자루에 5만 위안, 약 8,500만 원을 호가했고 경매에서는 무려 50만 위안, 약 8,500만 원에 낙태기도 했다. 그의 명성과 함께 그의 재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다. 그는 신도들의 기부금과 작품 판매 수익으로 쌓인 부를 은밀하게 즐겼다. 밤이 되면 자비로운 법사의 가면은 벗겨졌다. 그는 자신의 개인 별채에 값비싼 외제차를 숨겨두었고 최신형 스마트폰과 담배, 술을 끊임없이 소비했다. 그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사내 진미를 즐기고 비밀스러운 사교 모임에 참석하여 권력자들과 어울렸다. 그의 방에는 쿵푸를 연습하는 샌드백이 걸려 있었고 그는 종종 술에 취해 샌드백을 미친 듯이 두드렸다.
그의 내면에는 여전히 잔혹한 살인마 시신렌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는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얻은 권력을 다른 승려들을 억압하는 데 사용했다. 사찰 내에서 그의 말은 곧 법이었다. 그는 자신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승려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사람들은 감언인 그를 두려워했고 아무도 그의 이중 생활에 대해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어느 날 밤 술에 취한 두이디는 한 젊은 승려가 자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두이디의 눈은 광기로 가득 쓰러졌다. 다음날 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온한 얼굴로 불경을 외웠다. 그의 이중 생활은 완벽해 보였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존재로 존경받았고 동시에 자신의 쾌락과 욕망을 채우는데 거리낌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죄악을 불법의 가면 뒤에 숨겼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그의 가장 완벽한 연기가 그의 가장 큰 위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 피와 거짓으로 쌓아 올린 그의 제국은 이제 아주 작은 균열로 인해 무너지기 시작할 참이었다. 그리고 그 균열은 그가 폭행한 젊은 승려의 신고로 시작되었다. 과거의 그림자, 신분 세탁, 2005년. 중국 전역에 걸쳐 신분증 위조 및 범죄자 추적을 위한 대대적인 신분 확인 캠페인이 시작되었다. 신분증이 없는 사람, 신분증 정보가 불확실한 사람은 모두 경찰의 엄격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항저우의 모든 사찰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드위디는 소식을 듣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완벽했던 가면이 벗겨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그의 신분증은 가짜였다. 그의 진짜 신분은 11년 전 구강에서 피로 얼룩진 살인마였다. 드위디는 즉시 움직였다. 그는 자신의 넓은 인맥과 돈을 이용해 해결책을 찾았다. 한 비구니를 통해 광둥성 사오간시에 사는 라씨 성을 가진 한 농부를 알게 되었다. 라씨의 아들은 몇 년 전 행방불명되어 실종된 상태였다. 드위디는 라씨를 찾아가 거액을 제시했다. 어르신, 제가 어르신의 아들 역할을 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아들 신분증을 저에게 주십시오. 저는 그 신분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돈은 어르신 아들의 마지막 선물이라 생각해 주십시오. 라씨는 아들을 잃은 슬픔과 함께 갑작스러운 거액에 흔들렸다. 그는 결국 드위디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드위디는 라씨의 아들 신분으로 새로운 신분증을 만들었다. 그의 손에 쥐어진 새 신분증에는 라씨 성과 함께 새로운 이름, 그리고 실제 나이보다 6살이나 어린 나이가 적혀 있었다. 그는 거울을 보며 섬뜩하게 웃었다. 이 신분증이라면 그 어떤 경찰도 그를 의심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과거의 흔적을 지웠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했다. 세상에 완벽한 범죄란 없다는 것을. 그가 손에 쥔 것은 진짜 신분증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거미줄의 실타래 중 하나였을 뿐이었다. 그의 새로운 신분증은 시간의 흔적은 지울 수 없었다. 이 작은 차이가 훗날 그의 운명을 결정짓는 치명적인 단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드위디는 안심했다. 그는 다시 평화로운 가문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불경을 외우고 신도들을 맞이하고 명성을 쌓아갔다. 그는 과거의 잔혹한 살인마가 아닌 존경받는 법사로서의 삶을 만끽했다. 그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다. 나는 드위디다. 나는 신성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의 가장 깊은 내면에는 쉬신넨의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다. 너는 쉬신넨이다. 살인마 쉬신넨. 그 목소리는 그를 결코 놓아주지 않았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이제 현실의 목소리와 함께 그를 덮치기 시작할 참이었다. 파멸의 징조, 가면의 균열. 2011년 항저우의 한 경찰서. 늦은 밤 문이 열리고 한 젊은 승려가 조심스럽게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멍투성이었고 한쪽 눈은 심하게 부어 있었다. 그의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그는 형사에게 겨우 목소리를 짜내 말했다. 감원 스님에게 폭행당했습니다. 형사의 눈이 커졌다. 감원 스님이라면 항저우 불교계의 유명 인사인 법사 두이디가 아닌가. 자선활동에 헌신하고 헌혈 행사에도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현대판 고스니 폭행을 저질렀다니 믿기 힘든 이야기였다. 형사는 젊은 승려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멍과 상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형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오해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젊은 승려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체념이 서려 있었다. 오해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아는 그분이 아닙니다. 밤만 되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우리를 짐승처럼 다룹니다. 형사는 반신반의하며 조사를 시작했다. 사건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그들은 두이디 법사를 찾아갔다. 불심이 깊은 형사는 존경하는 법사를 만나게 될 생각에 약간의 긴장감마저 느꼈다. 하지만 정사에서 만난 두이디는 소문 그대로 온화하고 자비로웠다. 그는 젊은 승려와의 다툼을 사소한 오해라고 해명하며 너털웃음을 지었다. 그의 태도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워 형사마저도 젊은 승려의 주장을 의심하게 만들 정도였다. 그때 형사의 눈에 두이디가 내민 신분증이 들어왔다. 그의 프로필 사진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다. 하지만 형사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처진. 그것들은 30살의 젊은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형사는 그의 신분증이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조회했다. 신분증 자체는 위조되지 않은 진짜였다. 하지만 그 정보는 광둥성 사오관시에 사는 한 남성의 것이었다. 형사는 즉시 사오관시 경찰에 연락을 취했다. 그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신분증의 주인은 이미 오래전에 실종된 사람이었다. 그가 살아있다면 37살이 되어야 했다. 두이디의 나이는 그의 신분증보다 6살이나 많았다. 사오관시 경찰은 이 정보를 즉시 구강시 경찰에 전달했다. 구강시 경찰은 17년 전 사망으로 처리된 희대의 살인마 쉬신넨의 파일을 다시 열었다. 파일 속 쉬신넨의 몽타주는 두이디 법사의 얼굴과 놀라울 정도로 흡사했다. 두이디 법사의 나이와 신분증의 나이 차이, 그리고 과거의 살인 사건.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형사의 머릿속에 섬광이 스쳐 지나갔다. 두이디 법사는 다름 아닌 그토록 오랫동안 추적해오던 살인마 쉬신넨이었던 것이다. 그가 17년간 세상의 눈을 피해 도망다니며 불법의 가면을 쓰고 정체를 숨겨왔던 것이다. 경찰은 즉시 두이디 법사의 모든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의 개인 별채, 은행 계좌, 그리고 그가 남긴 모든 기록들. 그들은 그가 낮에는 고승의 탈을 쓰고 밤에는 쾌락과 사치에 탐닉하는 악마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완벽하게 위장된 그의 이중 생활이 이제 서서히 그 실체를 드러냈다. 무너지는 제국, 자백의 밤, 모든 것이 밝혀진 그날 밤. 항저우 경찰은 정사를 비밀리에 포위했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형사들의 발소리는 그림자처럼 고요했다. 그들은 드위디 법사가 향적사에 머물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의 도주를 막기 위해 조용히 움직였다. 향적사 감원실의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한밤중에도 감원실은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다. 드위디는 차분한 얼굴로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보였다. 경찰의 움직임을 감지한 것일까? 아니면 자신의 파멸이 다가왔음을 직감한 것일까? 그는 형사들이 들어서는 것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맞이했다. 경관님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찾아오시다니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지요?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평온하고 부드러웠다. 마치 몇 시간 전 자신을 폭행범으로 신고한 승려의 존재 따위는 기억조차 못하는 것처럼. 형사들은 그의 이중성에 목소리로 말했다. 시신넨 씨, 이제 당신의 연극은 끝났습니다. 17년 전 국왕살인 사건의 주범, 당신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드위디의 미소가 서서히 굳어졌다. 그의 눈빛은 찰나의 순간 흔들렸지만 이내 다시 평온함을 되찾았다. 그는 찻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쉬신넨이라. 그건 이미 오래전에 죽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저는 드위디입니다. 이 몸은 17년 동안 불법에 귀의하며 모든 제업을 참회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지만 형사들은 그 안에 숨겨진 광기를 읽을 수 있었다. 형사들은 그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드위디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그는 순순히 수갑을 받아들였다. 경찰서로 끌려온 드위디는 모든 것을 자백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하고 담담했다. 그는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듯 17년 전의 끔찍한 범행을 낱낱이 털어놓았다. 피해자 부부의 비명소리, 피가 튀는 소리, 그리고 2살배기 아이의 울음소리까지. 그는 모든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저는 그날 밤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죄를 씻기 위해 불법에 귀의했습니다. 저는 불경을 읽으며 마음을 다스렸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저는 진정한 고승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의 자백은 형사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정말로 참회하고 싶었던 것일까? 아니면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해 불법을 이용한 것일까? 그의 눈에는 눈물 한 방울 없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의 기색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이중 생활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감옥에서도 자신의 정체를 잊지 않았다. 그는 다른 수감자들에게 불법을 설파했다. 그는 자신의 감방을 사찰처럼 꾸며놓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불경을 외웠다. 그의 목소리는 감옥 복도를 가득 채웠다. 그는 자신의 몸은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영혼은 이미 해탈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해탈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끝없는 지옥을 향해 한 발짝씩 다가서고 있었을 뿐이었다. 17년 동안 숨겨왔던 그의 가면이 벗겨지고 그의 진정한 얼굴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었다. 그것은 살인자의 얼굴이었다. 업보의 판결, 마지막 눈물. 2012년 6월 13일 항저우 인민법원은 쉬신넨의 최종 공판을 열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기자들과 카메라들이 플래시를 터뜨렸고 시민들은 17년 전 국왕살인 사건의 주범, 그리고 11년 동안 고승이라는 가면을 썼던 두 얼굴의 채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고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마치 이 모든 것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 재판정을 무대의 한 장면처럼 바라보고 있었다. 검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는
17년 전의 끔찍한 범행을 낱낱이 설명했다. 시신 내내 잔혹성과 계획적인 도주, 그리고 두이디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위선적인 삶. 검사의 증언 하나하나가 칼날이 되어 시신 내내 가면을 찢어 발겼다. 방청석에서는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존경했던 고승의 실체에 경악했다. 최종 결론의 시간이 왔다. 시신네는 자리에서 일어나 미소를 지었다. 저는 시신넨이 아니라 두이디입니다. 저는 불법에 기이하여 참된 평화를 찾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저의 삶은 이미 불심으로 정화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법정에 울려 퍼졌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위선적인 삶을 종교적인 구원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의 뻔뻔함에 방청객들은 분노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결은 단호했다. 판사는 시신넨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피고 시신넨, 당신은 잔인하고 계획적인 살인을 저지른 후 신성한 불법을 자신의 도피처로 삼아 사회를 기만했습니다. 당신은 불법의 가면 아래에서 사치와 폭력을 즐기며 자신의 죄를 은폐했습니다. 당신의 행위는 불법에 대한 모독이자 정의에 대한 조롱입니다. 법은 당신의 위선적인 참회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피고 시신넨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집행유예 2년, 평생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다. 판결이 낭독되는 순간 시신넨의 얼굴에 드리워져 있던 평온함이 산산조각 났다. 그의 눈빛은 혼란에 잠겼고 그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다. 그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공포와 절망을 드러냈다. 그는 재판이 끝난 후 감옥으로 돌아와서도 며칠 밤낮으로 울었다. 그의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완벽한 연극이 끝났음을, 영원히 세상의 빛을 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좌절과 분노의 눈물이었다. 2년 후 2014년 시신넨에 대한 사형은 집행되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아무도 듣지 못했다. 그의 마지막 숨소리와 함께 두이디라는 완벽한 가면은 영원히 사라졌다. 그의 영혼은 불법으로 정화되지 못하고 자신이 저지른 업보에 무거운 짐을 지고 영원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